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 채널에 올리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내 주치의 서문호 선생님과의 정기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려던 찰나 그는 조용히 내 주머니에 뭔가를 밀어 넣었다. 반으로 접힌 쪽지였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단지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고개를 슬프게 저었다. 병원 복도에 나와서야 나는 그 종이를 펴보았다. 그리고 등골을 타고 한기가 스쳤다. 작은 수첩 종이에 삐뚤삐뚤하게 적힌 단 4단어. 당신 가족에게서 도망치세요. 나는 피식 웃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실수겠지. 다른 사람과 착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나는 깨달았다. 그 쪽지가 바로 내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는 걸. 낙엽이 바삭바삭 발밑에서 울리는 가을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서문호 선생님의 이상한 행동으로 가득했다. 그는 내 의료 기록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다. 내 남편 현수가 살아있던 시절부터 말이다. 항상 꼼꼼하고 진중한, 심지어 조금은 완고한 의사였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혹시 나이가 들어서 헷갈린 걸까? 피곤해서? 아니면 나를 다른 환자와 착각했을까?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였다. 그에게는 이 동네 전체가 진료구역이니까. 나는 종이를 구겨 외투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58이 된 지금 나는 값싼 음모론을 믿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이미 안정됐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내 삶의 유일한 위안이자 존재 이유는 아들 민준이었다. 3년 전 민준은 여자친구 다희를 집에 데려왔고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환영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우리 세 식구는 3룸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불편할까봐 집을 나누자고도 했지만 민준은 단호히 거절했다. 엄마를 어떻게 혼자 놔두겠어? 엄마는 우리 보물이야. 그 말에 어깨를 감싸 안으며 웃는 아들을 보면 내 가슴은 따뜻함으로 녹아내렸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다. 곧장 익숙한 냄새가 나를 감쌌다. 갓 구운 빵 냄새. 다희가 내 가장 좋아하는 사과 파이를 만들었겠구나. 엄마, 다녀오셨어요? 다희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닦으며 날아오듯 나왔다. 진료는 잘 받으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어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그 바보 같은 쪽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괜찮아 다희야. 늘 그렇듯 혈압이 좀 높대. 약만 바뀌었어. 나는 자세한 얘기를 피하고 거짓말을 했다. 그럼 다행이에요. 민준이랑 제가 엄마를 위해 특별한 차를 끓였어요. 심장과 혈관에 좋은 약초차예요. 그녀는 내 팔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이 준비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노릇노릇한 파이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어서 오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그는 내 볼에 입을 맞추었다. 오늘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다희가 구한 비타민이 있어요. 아는 약사가 추천했대요. 어르신들에게 완전 좋은 영양제래요. 그는 알록달록한 라벨이 붙은 병을 내게 건넸다. 건강과 장수를 위한 영양제라는 외국어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고맙다 얘들아. 이런 자상한 자식들이라니. 정말 복받았지. 그들의 관심은 정말 숨막힐 만큼 끈질겼다. 내가 뭘 먹을지, 어떤 프로그램을 볼지, 언제 쉬어야 할지까지 모두 결정해 주려 했다. 나는 그걸 지나친 사랑이라 여겼다. 하지만 가끔 그 관심은 질식할 듯한 억압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어떻게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들은
내 건강을 걱정할 뿐이었다. 저녁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옛날 영화를 봤다. 민준과 다희는 내게 파이의 가장 좋은 조각을 챙겨주었고 그 특별한 차도 계속 따라주었다. 밤 10시쯤 나는 피곤함을 느끼고 방으로 향했다. 거의 잠들려는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다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접시를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표시 없는 커다란 흰색 알약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엄마, 비타민이랑 차 드셔야죠. 푹 주무시게요. 그녀는 다정하게 속삭이며 접시를 침대 옆에 놓았다. 나는 몸을 일으켰지만 그 순간 그들의 끈질긴 관심이 몹시 불쾌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더 이 풀과 약들로 나를 채우려는 걸까? 마치 내가 무기력한 노인이라도 되는 양. 그러나 다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알약을 입에 가져간 척하며 몰래 주먹 안에 숨겼다. 그리고 차를 아주 조금만 마셨다. 고마워, 다희야. 잘 자. 엄마도 좋은 꿈 꾸세요. 그녀는 웃으며 문을 닫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을 펴보니 알약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크고 분필처럼 생긴 아무런 맛도 없어 보이는 알약. 내일 버려야지. 나는 그걸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다 그만 떨어뜨렸다. 알약은 바닥에 부딪히더니 침대 옆에 오래된 장롱 밑으로 굴러 들어갔다. 그냥 거기 있어라. 나는 별 생각 없이 등을 돌리고 이불을 덮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소한 실수가 내 생명을 구할 줄은. 한밤중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주 약하고 긁는 듯한 간헐적인 삐약거림이었다. 그 소리는 침대 옆 장롱 아래에서 들려왔다. 나는 머리맡에 있는 조명을 켜고 다리를 침대에서 내렸다. 소리가 다시 났다. 이번에는 훨씬 더 약하게. 갑작스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몹시 불길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장롱 밑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공포에 얼어붙었다. 거기 차가운 바닥 위에 내 작은 초록 앵무새 코코가 쓰러져 있었다. 아마 내가 자는 동안 새장문을 어떻게든 열었던 모양이다. 그 조그마한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작은 발이 경련을 일으켰다. 부리에서는 희뿌연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바로 옆에는 부서진 흰색 알약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내가 마시지 않은 그 비타민이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약. 코코는 세상을 떠난 남편, 현수가 생전에 내게 선물한 존재였다. 우리의 행복한 시간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추억이었다. 나는 황급히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다. 그의 작고 따뜻하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죽어버린 내 사랑스러운 친구를 꼭 껴안은 채 눈물을 쏟았다.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나는 시선을 돌려 침대 옆 탁자를 바라보았다. 아직 반쯤 차 있는 그 허브차, 그리고 낮에 민준이 내게 건넸던 화려한 병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 적혀있던 알록달록한 글자들, 건강, 장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난히 집착적인 관심, 끝없는 통제, 정체불명의 약, 그리고 무호흡으로 죽어간 코코, 서문호 선생님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그의 쪽지. 당신 가족에게서 도망치세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연결되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매일 밤 다정한 미소와 함께 내게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아들과 며느리,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 두 사람이 날 죽이려던 범인이었다. 코코가 그 약을 먹지 않았다면 그날 밤 나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을 것이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공포와 배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전율이었다. 집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졌고 나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처럼 느껴졌다. 내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눈빛은 가면이었다. 그 뒤에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괴물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공포가 맨살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 공포를 덮은 것은 차갑고도 선명한 결심이었다. 나는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일어섰다. 감정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코코의 시신을 그의 새장에 눕히고 손수건으로 덮어주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탁자 위에 놓인 병을 손에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병을 가방 속 깊은 곳에 넣었다. 여권과 지갑이 있는 그 맨 아래에, 그리고 허브차가 담긴 컵을 들고 욕실로 가 조심스럽게 전부 부었다. 컵과 세면대를 꼼꼼히 씻었다.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몸을 이불 속에 깊숙이 묻고 나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나는 자지 않았다.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았다. 작은 삐걱임 하나, 종이 스치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집, 내 가족, 내 피부티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그 새벽 나는 계획을 세웠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탈출을. 단순히 짐을 싸서 나간다고 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분명히 뒤쫓을 것이다. 내게는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이유가 필요했다. 아무 의심도 들지 않게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는 구실. 실수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다. 아침이 오자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겪어야 할 가장 고통스러운 영이었다. 다이가 아침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웃음은 짐승에 위장된 미소처럼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 차가 효과 있었죠? 그래, 덕분에 아주 잘 잤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등줄기를 차가운 기운이 타고 흘렀다. 나는 그녀가 가져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 하나 떨리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잔인한 무대 위 주연 배우가 되어 있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민준이 말했다. 엄마, 오늘따라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아침부터 어지럽고 머리도 조금 아프다.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주는 잠깐 날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내가 수없이 입을 맞췄던 아들의 얼굴은 그저 낯선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내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여보세요? 효진 언니? 안녕. 뭐? 누워있어? 열이 많이 올라. 애들은 출장 갔고. 나는 전화를 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사실 그 전화는 꺼져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듯 해야 했다. 효진 언니는 정말로 지방에 혼자 살고 있었고 바로 그 사실이 나를 구해줄 열쇠가 되어주었다. 나는 뒤돌아 민준과 다희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춰지지 않는 호기심이 떠올랐다. 얘들아, 큰일이야. 효진 언니가 병이 났대. 혼자서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네. 당장이라도 가서 일주일 정도 도와줘야겠어.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그 순간 다희의 눈에 반짝 스치는 안도의 빛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찡그렸지만
걱정하는 듯한 눈빛은 억지로 만든 것이 분명했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굳이 가야 해요. 그냥 전화로라도 돌봐드리면. 안 돼, 민준아. 가족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지. 괜찮아. 약 챙겨서 천천히 다녀올게. 이제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안도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작은 여행 가방에 몇 가지 필요한 물건만을 챙겼다. 속옷, 잠옷, 슬리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모든 신분증과 현금, 그리고 약병. 검은 봉지에 고이 싸서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했다. 나는 코코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꺼내 오래된 실크 손수건으로 감쌌다. 그리고 그것을 신발 상자에 넣어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우리 아파트 뒤편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다. 나는 그곳 오래된 벚나무 아래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곳에 코코를 묻었다. 내 작은 친구, 나의 생명을 구해준 존재. 손수건으로 감싼 작고 가벼운 상자를 조심스럽게 흙으로 덮으며 나는 속으로 무언가를 기도했다. 눈물이 목을 메이게 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감정에 휘둘릴 여유도 없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살아남는 것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외출 준비를 마쳤다. 민준이 택시를 불러주었다. 엄마, 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도착하면 꼭 전화해요. 그가 나를 껴안았지만 그 품은 싸늘하고 차가웠다. 그래, 민준아. 고맙다. 나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다희는 문가에서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언니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다. 우리가 살던 골목이, 그 익숙한 벽돌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나는 탈출했다. 감옥과도 같았던 집, 죽음을 매일 마주했던 그 공간을 벗어난 것이다. 가방 안에는 나를 죽이려 했던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 화려한 라벨의 병, 사랑의 포장지를 입은 독약,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나는 서문호 선생님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악몽의 실체를 알아야만 했다. 택시기사에게 병원 주소를 말했다. 내가 효진 언니에게 가는 것은 거짓이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다시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진료가 모두 끝나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지막 환자가 문을 나섰고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문호 선생님은 막 가운을 벗고 있던 참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눈에는 놀람과 안도,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영숙 씨? 살아계셨군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황급히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다. 정말 다행입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저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선생님. 나는 속삭이듯 대답하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에서 터져나온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주르르 흘렀다. 그는 내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고 종이컵에 찬물을 따라 내게 건넸다. 진정하세요, 이영숙 씨. 가장 중요한 건 무사히 그 집을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요. 나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과한 관심, 매일 밤 챙겨주는 약, 떨어뜨려버린 정체불명의 알약, 그리고 코코의 죽음, 그리고 낮에 내게 주었던 그 병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선생님은 그것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얼굴빛이 더 어두워졌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이건 아주 강력한 약물이에요. 심장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량을 넘으면 심장마비가 와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죠. 나이 드신 분에게는 흔한 사망 원인처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나는 물었다.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는 무겁게 숨을 쉬었다.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이틀 전 저녁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마침 당신 아파트 앞을 지나고 있었죠. 그때 다희 씨가 어떤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인상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얼굴을 많이 봤거든요. 불법 약물 유통, 비밀리에 거래하는 사람들. 그는 이 도시 외곽에 있는 사설 약국의 약사입니다. 아주 안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죠. 경고 없이 위험한 약을 팔아넘기는 걸로 악명 높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건넸고 말했어요. 자연스러워야 해요. 나이도 있고 심장도 약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그 남자는 병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며칠이면 끝나요. 병 모양이 바로 이거랑 똑같았죠.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경찰에 가자니 아무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화의 일부였고 녹취도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괜한 의심을 퍼뜨리는 꼴이 될까 두려웠죠. 그래서 최소한 당신에게 경고라도 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망상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랑하던 가족은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치밀하게, 잔인하게. 돈 때문일까? 이유는 너무도 뻔하고 또 너무도 서글펐다. 집,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 매달 나오는 내 연금도 더 이상 탐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나는 단지 사라져야 할 장애물이었다. 이제 어쩌죠? 선생님, 난 갈 곳도 믿을 사람도 없어요. 경찰이 믿어줄까요? 그 애들은 연기력도 뛰어난데 그냥 가족 싸움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젠 믿을 겁니다. 서문호 선생님은 단호히 말했다. 이 병이 증거예요.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과 함께 갑니다. 내가 본 것, 들은 것 전부 진술할게요.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다. 나 한때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던 평범한 중년 여성,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의사 서문호 선생님. 우리가 도착했을 때 경찰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생님이 의사 신분을 밝히고 내가 병을 꺼내 보여주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형사가 우리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다. 진술을 받고 병은 즉시 감정실로 보내졌다. 그리고 가장 힘든 단계가 시작되었다. 형사는 계획을 세웠다. 나를 되돌려 보내는 척하면서 함정을 파는 것이다. 형사는 말했다.
이영숙 씨, 아드님께 전화를 걸어 돌아오겠다고 하세요. 자연스럽게요. 우리가 바로 뒤따를 겁니다. 나는 손에 식은땀이 맺힌 채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엄마야. 효진 언니 이제 좀 나아지셨대. 그래서 나 오늘 저녁에 다시 들어가려 해.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놀란 듯, 그리고 실망한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벌써? 몸은 괜찮아? 응. 약 먹고 좀 쉬니까 괜찮아졌어.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그 집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웃방에는 형사들과 수사관들이 대기 중이었다.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민준과 다희는 익숙한 그 미소를 지으며 날 맞이했다. 엄마, 돌아오셨네요. 생각보다 일찍이시네요. 다희는 제잘거리며 나를 방였다. 둘은 부엌으로 가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분위기, 익숙한 냄새, 다정한 대화. 모든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친절함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식사가 끝나고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며 다희가 들어왔다. 손에 접시와 차가 들려 있었다. 엄마, 오늘도 비타민이랑 차 드셔야죠. 이번엔 새로 구한 거예요. 더 효과 좋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접시에 올려진 알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전 것과는 모양이 조금 달랐지만 여전히 아무 표시도 없는 흰색 알약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형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다희의 얼굴이 굳어졌고 손에 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민주는 곧장 방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수사관들이 그를 제지했다. 나는 벽 쪽으로 몸을 물리며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희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는 단지 나를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잠겼다. 변명도 저항도 없이. 그의 눈은 더 이상 내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차갑고 텅 빈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의 눈이었다. 이후 이루어진 약물 검사 결과 알약과 차에서는 심장 기능을 정지시키는 독성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준과 다희는 곧장 체포되었고 나는 형사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그 순간이 내가 평생 가장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던 날이었다. 그 집을 나서며 나는 마지막으로 문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날 조용히 지우려 했던 차가운 함정이었을 뿐.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재판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끝내 두 사람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 마음을 안고 있었다. 내 자식이, 내가 품에 안고 키운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내게 이유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고 내 눈을 피한 채 연기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 모든 악행이 단지 집 한 채를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집은 나는 결국 팔았다. 아무리 넓고 익숙한 공간이라도 그곳에서 더는 숨 쉴 수 없었다. 곳곳에 배어있던 기억들, 식탁에 앉아 나를 바라보던 두 사람의 눈빛, 문 너머로 들리던 웃음소리, 그리고 마지막 밤에 들려온 코코의 마지막 울음소리. 그것들이 나를 짓눌렀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서문호 선생님 댁 근처였다.
그분과는 그 사건 이후로 더욱 가까워졌다. 그의 아내와도 종종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 나눈다. 처음엔 마음을 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그 깊은 상처를 덮어주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덜 아프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문득문득 눈물을 삼킨다. 누군가 내게 자식이 최고라고 말할 때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피보다 더 진한 인연도 있다는 걸. 진심으로 내 생명을 구하려 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의 따뜻한 진심이 내게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요즘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느낀다. 햇살 좋은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책 한 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나는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운다. 이름은 호두. 생강빛 털을 가진 말썽꾸러기지만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존재다. 호두가 내 무릎 위에 누워 부드럽게 골골거릴 때면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주 잔인한 시험을 안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을 이겨낼 힘도 함께 주는 법이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새로운 빛을 만났다. 그리고 그 빛은 나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삶 속으로 이끌어 주었다. 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길고 무겁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제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때때로 저는 악몽을 꿉니다. 낯익은 손길이 다시 내게 차를 건네고 다시 하얀 알약이 손바닥 위에 놓이고 나는 그것을 삼키기 직전 멈칫하는 장면. 그 악몽 속에서 나는 다시금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믿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눈을 뜨고 나면 내 곁에 호두가 있고 창밖엔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햇살이 내 창틀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겪고도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나요? 라고. 답은 간단합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 손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깊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 하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문호 선생님은 제게 단순한 주치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음 다시 만났던 날, 그는 말했죠. 나는 내 직업을 평생 걸고라도 사람 하나쯤은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조용하고 평범합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밤이면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감정까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무사히 깨어나는 아침, 부드러운 빵 냄새가 풍기는 주방, 호두의 따뜻한 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저와 같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을 지키려는 누군가가 있고 한 통의 쪽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늘 조심하시고 주변을 잘 살피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평온하고 따뜻한 사람들 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